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군주는 누구입니까? 사람마다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각 민족별로, 각 국가별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득표를 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국가별로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주들로 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 편입니다. 뻔한 대답이 나올 한국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종대왕이겠죠. 세종대왕 이외에도 한국사에 훌륭한 명군들이야 많았지만 세종대왕의 업적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데만 영상 몇 개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큼지막하게 분류해본다면 첫 번째, 과학지능이 있을 것입니다. 관노 출신이었던 장영실에게 높은 관직을 주어 장영실은 한국 최초로 천문 관측기구 혼천이와 간이를 만들어냈고, 역시 한국 최초로 한국 자체 힘으로 천문을 관측해 시간을 계산하고 알리는 시계, 이른바 자경루, 앙부리구, 옥루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훗날 5대왕 문종이 되는 세종대왕의 장남은 세자시절 치구기의 원리를 생각해내어 장영실에게 치구기 제작을 의뢰하기도 했으며, 장영실이 아버지처럼 따르던 이천은 경자자, 갑인자 등 새로운 인쇄소를 도입하며 우리 인쇄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 세종대왕의 업적은 영토 확정에 있을 겁니다. 선대왕인 태조 이방원부터 조선에게 북방의 여진족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 하나였는데요. 최윤덕의 1차 파저강 전투와 이천의 2차 파저강 전투로 압록강 유역에 사군을 설치하고, 김종서의 두만강 개척으로 두만강 유역에 육진을 설치하였습니다. 사군, 육진을 설치하여 오늘날 한반도의 국경선이 완성되었답니다. 이런 대외원정에서도 두각을 보이듯 세종대왕은 군사 및 무기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화기 개량에 큰 관심을 보였고, 세종대왕은 최무선의 아들 최해산을 적극 지원해주며 여러 화약 및 무기 전문가들이 화포 개발에 착수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청동으로 만든 화포들이 이때 다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세종대왕은 우리 고유의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이전까지 한국은 많은 것들을 중국의 문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풍토와 우리의 풍토가 맞지 않아 이질적인 것들이 많았죠.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토양과 공류들로만 구성된 조선 고유의 농법을 저술한 농서, 농사직서를 편찬하게 하였고, 조선 땅에서 나는 약재와 활용법, 민간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의료법을 정리한 의료백과사전, 향약집성방을 편찬하였으며, 신참팔도 지리지라는 조선 땅의 지리백과사전을 편찬하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훈민정음, 즉 한글이 있었고요. 물론 세종대왕도 비판받을 여지가 분명히 많습니다. 또 세종대왕은 마냥 인자하기만 한 군주도 아니었죠. 카리스마를 내세울 땐 내세울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다만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사람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등용할 때 그 사람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자리에 임명하는 능력입니다. 세종의 곁에 유능한 인물이 많았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이기에 유능한 인물들을 발탁할 수 있었고, 발탁된 뒤에도 인재들은 저마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중국사 속 군주는 당나라의 2대 황제 태종 이세민입니다. 당나라의 초대 황제는 이세민의 아버지 당고조 이연이었지만, 수나라 멸망 후 혼란스러웠던 그 군벌들을 다 정리하고 당나라를 건국한 건 이세민이었습니다. 다만 이세민은 장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태자가 되질 못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이세민은 쿠데타를 일으켜 형과 아버지를 제거하고 2대 황제에 등극했죠.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은 등극 과정에서 정통도 아니고 도덕적이지 못했다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점을 그의 업적으로 다 커버해버렸죠. 당태종 이세민은 즉위 직후 몇 년에 걸쳐 기병 중심의 군사력을 강화한 뒤 630년 바로 동돌궐을 멸망시켰습니다. 돌궐이 무너지자 초원의 모든 유목 부족들이 당태종에게 충성을 맹세했죠. 당태종 이세민은 안복 도읍을 설치하여 최소한의 행동만 규제할 뿐 나머지는 유목민족 부족들의 자치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돌궐 여러 부족의 부족장들이 당태종에게 고귀한 호칭을 바치니 바로 천가한, 그들 발음으로는 탱그리 카간이었습니다. 카간, 카한 등은 유목민족을 제패한 유목군주에게 붙이는 이름으로, 돌궐족들은 당태종 이세민을 본인들을 복속시킨 중국 한족의 황제보다 유목세계까지 주름 잡는 유목세계의 군주로 떠받친 겁니다. 중국 역사상 정말 찾아보기 힘든 유목세계와 농경세계에 통일된 최고 지배자를 뜻하는 칭호를 얻었던 거죠. 이후 당태종 이세민은 더 대외적인 팽창전쟁에 나서서 640년 오늘날 신장 위구르 자치구였던 나라 고창국을 멸망시키고, 비록 티베트의 국가 토번에게는 무력으로 밀렸지만 641년 황실의 공주였던 문송공주를 토번의 왕과 혼인시켜 토번과의 외교도 잘 마무리합니다. 고구려만 원정에 실패했죠. 당태종 이세민이 높은 평가를 받는 건 대외 정책보다는 대내 정책이 더 영향이 큽니다. 당태종 이세민 때에 당나라는 율령제를 완성하거든요.
이 덕에 당태종 이세민은 중국 정치사와 중국 법제사에서 가장 뛰어난 군주 중 한 명으로 평가받죠. 율령제란 더 상세하게 나누면 율령격식이라고,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 격은 개정 및 추가 법령, 식은 시행 세칙을 의미합니다. 우선 부기 때부터 시행되었던 토지제도, 균전제를 수나라에 이어 다시 실정에 맞게 개편한 후 확대시켰으며, 수나라 때 처음 실시된 군역제도인 부병제와 세금제도인 조용조 제도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더불어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정치관제, 삼성육부제와 지방을 주현으로 나누는 지방행정제도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당나라의 삼성육부제와 지방행정제도는 이후 발해, 고려,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도 채택하였으며, 명나라, 청나라, 조선 등의 정치구조도 그 연원은 당태종 이세민의 율령에서 기인한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화된 체제 속에서 율령의 질서가 안전하게 자리를 잡아 이상적인 부국강병을 이룩한 당태종 이세민의 치세를 그의 연호를 따와 정관지치라고 부릅니다. 훗날 당태종 이세민 사후 오긍이라는 학자가 당태종 재위기 23년간 당태종 이세민이 신하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하여 책으로 엮는데, 이 책이 그 유명한 정관정요입니다. 군주로서의 덕목, 자질, 능력 등을 공부할 수 있는 서적으로 향후 동아시아 군주들의 필독서였습니다. 정관정요를 안 읽으면 감히 능력 있는 군주라고 인정해주지도 않았죠. 정관정요 덕후였던 리더들도 있었는데, 청나라의 걸륭제, 중국의 마오쩌둥, 덩샤오핑, 고려 광종, 조선의 세종대왕,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정관정요는 리더십, 경영술 등 자기개발서 영역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답니다.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사에서 일본인들이 존경하는 역사 속 인물 중에는 일본의 덴노가 거론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 혹시나 호칭에 대해 불편한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천황은 하나의 고유 명사일 뿐이며 어떠한 의미도 부여되지 않은 개념이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중국의 황제를 황제라고 부른다고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와 일본사, 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일본의 덴노이지만 덴노가 실권을 휘둘렀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으며, 일본사는 오랜 시간 막부 시대를 거쳐 쇼군이 실권을 행사했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군의 덴노는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덴노 중에 일본인들의 존경을 받는 덴노라면 우리 입장에선 별로지만, 일본인들은 메이지 덴노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메이지 덴노는 에도 막부를 끝내 약 700년간의 쇼군의 막부 정권을 종식시켰고, 1868년 1월 3일 메이지 덴노는 왕정 복고 대호령을 발표합니다. 막부를 포기할 수 없었던 막부의 잔당들이 막부군을 조직해 반란을 일으켰지만 약 1년 후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이 내전이 보신전쟁인데, 보신전쟁 승리 후 본디 교토에 머무르던 메이지 덴노는 에도로 천도하였고, 메이지 덴노는 에도를 동쪽의 수도라는 뜻에서 이름을 동경, 즉 도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870년부터 본격적으로 근대화 개혁 및 그간의 봉건제도를 타파해 중앙집권화를 완성하는 개혁들을 추진하니, 이 개혁을 메이지 덴노의 연호를 따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내세워 입헌 군주정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중앙집권화, 근대화, 서구화 정책에 일본 지성계와 정계에서는 제국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상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즉 메이지 덴노 시절의 메이지 유신은 오늘날 일본의 원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메이지 덴노 시절의 일본은 점점 제국주의로 나아가더니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오키나와, 대만, 조선을 식민지화하죠. 메이지 덴노는 1912년 죽었으니까 이 제국주의로서 일본이 가장 잘 나가던 시절까지 딱 재위했던 거죠. 다만 이 모든 것을 메이지 덴노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고, 메이지 덴노가 카리스마형 군주는 또 아니었습니다. 에도 막부 타도에서부터 메이지 유신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메이지파 관료들이라 할 수 있는 관료들의 주도로 진행되었고, 이 메이지 덴노는 후원자 정도로 볼 수 있죠. 한중일 외 다른 대륙, 다른 나라들에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군주들이 누군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